안녕하세요. 고양시 향동에서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 버티고입니다. 베스트셀러 닥치고 15분 읽기. 오늘은 구병모 장편소설 파과입니다. 60대 할머니 킬러라는 특이한 소재로 2018년 출간 이후 지금까지 29세를 찍었고요. 뮤지컬로도 상영되었고 이혜영 주연의 영화로도 상영된 바 있는 초장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럼 미리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밤 시간대의 전철이란 으레 그렇다. 밀착을 넘어 연체 동물의 빨판처럼 서로에게 흡착되다시피 한 생면부지의 몸 사이에 종이장만한 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운. 누군가 입을 열거나 숨을 쉴 때마다 머리 위로 끼얹어지는 고기 누린내와 마늘 냄새 문뱃내에 들숨을 참더라도 그 냄새가 닷새간의 노동이 끝났음을 알려주기에 안도하는 시간. 과연 내년에도 혹은 다음 달에도 심지어 당장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전차를 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존의 불안을 잠깐이나마 접어두는 시간. 다음역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한 무더기의 노동자들.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피로와 고뇌. 얼른 귀가하여 젖은 휴지 같은 몸을 매트리스에 부려놓고 싶다는 갈망 사이로 그녀가 들어선다. 아이보리 펠트 모자로 잿빛 머리를 가리고 잔잔한 플라워 프린트 셔츠에 수수한 카키색 리넨 코트와 검정 일자바지 차림의 이 여성은 짧은 손자 위에 중간 크기 갈색 보스턴 백을 팔에 건 차림으로 실제 연령 65세이나 얼굴 주름 개수와 깊이만으로는 80 가까이 되어 보인다. 몸짓과 인상차기가 다른 이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겨줄 만큼은 아닌데 보통 사람들이 전철에 오른 수많은 노인 가운데 유독 한 명에게 찰나 이상의 시선을 보낸다면 그 이유는 아마 그가 열차 끝칸에서부터 쓸어온 신문 뭉치를 품에 안은 채 누군가 혹시 흘렸을 과자를 찾아 선반을 훑으며 서 있는 사람들의 어깨를 치고 다니기 때문이거나 보랏빛 전무늬가 나렴된 항아리 팬츠와 고무신 차림으로 들어서자마자 갓 짠 참기름과 생강 냄새를 풍기는 커다란 모퉁이를 명백히 통행에 방해되게 바닥에 내려놓고 그 옆에 보란듯이 주저앉아서 아이고 앓는 바람에 결국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혼절할 것 같은 몸을 일으켜다 자리를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장년 여성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쇼트커트 펌이 아니라 모자도 없이 허리까지 닿는 백발의 직모를 곱게 빗어내린 노인이 어르신들 얼굴에 피어나기 마련인 저승꽃을 흰 분으로 어설프게 가리고 떨리는 손으로 깊이 그어 물결치는 아이라인에 설상가상으로 레드컬러 틴트를 입술에 칠하거나 파스텔톤 미니드레스 정장 차림이라도 했다면 더욱 눈에 띌 것이고 오랜 시간 어쩌면 그녀가 하차할 때까지 시선이 모일 것이다. 전자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즉시 불쾌감을 준다면 후자는 현실적인 부조화로 인해 당혹감을 주는데 두 부류 중 어떤 모습이든 간에 별로 깊이 관여하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녀는 사람들이 간주하는 바람직하고 교양 있으며 존경받을 만한 연장자의 전형이다. 공연히 헛기침을 해가며 허리를 구부린 채 문간에 발을 잡고 신음을 쥐어짜는 대신 이미 앉을 때라고는 없는 노약자석으로 곧바로 향한다. 요새 젊은 것들이 태도가 글러먹었다고 시비를 걸지 않는다. 일반적인 중산층 노인이라면 딱 그럴 법한, 그야말로 노인의 정석에 가까워 모자라지도 튀지도 않은, 모자부터 신발까지 명품은 아니나 그렇다고 허름하지도 않으며 동대문 상가나 동네 부인복 매장 아니면 백화점 꼭대기층의 2월 행사장에서 건질 수 있을 법한 아이템들로 매치된 옷차림을 갖추었으니 젊은이들에게 시각공예를 선사하지 않는다.
등산 점퍼와 각종 스포츠 용품을 과시하며 불쾌한 얼굴로 고성방가하지 않는다. 어느 장면에나 자연스레 녹아들어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20번째 엑스트라인 양 존재하는 그녀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황혼의 육아노동에 지친 기색이 전무하며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몸에 밴 근검 전략으로 여생을 유지하는 연금생활자의 분위기를 풍기기도 한다. 사람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로 각자의 전화기 액정 화면을 들여다보고 밀려오는 인파에 몸을 움츠리며 그들 사이에 한 명의 노인이 들어왔는지 말았는지에 대해서는 곧 잊어버린다. 항목이 분류되지 않은 폐지처럼 인식에서 치워버린다. 또는 인식 자체를 처음부터 하지 못한다. 다음 역에서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오장을 뽑아낼 기세로 가래를 토파내며 몸을 일으키자 그녀는 빈자리에 앉는다. 모자챙을 내리누르고 가방에서 꺼낸 것은 인조가죽 장정의 지퍼식 핸디 성경이다. 무릎에 성경을 펼쳐놓고 루페를 그 위에 올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가는 노인의 모습도 전철 안에서는 이질적이거나 신선한 광경이 아니다. 적어도 모르는 사람의 팔을 붙들어가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필두로 성경 구절을 주입시키지만 않으면 그만이다. 노년층이 도처에서 가까운 이들의 부음을 듣고 뒤늦게 신에 의탁하여 성경이나 불경을 읽는 건 흔한 일로 거기서 더 나아가 고상한 지성미를 드러낼 만큼 남다른 임팩트가 있다고 하면 논어나 맹자계통일 것이며 더욱이 여성 노인의 경우 그녀가 보는 책 등에 플라톤이나 자본론 내지는 헤겔, 칸트, 스피노자 같은 제목이 적혀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사람들의 경의와 당신이 정말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는 일말의 의구심이 담긴 시선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모든 자태가 혐오스럽지도 이색적이지도 않아서 타인들이 원하는 기준치, 실제 평균치와는 무관한 기준치에 들어맞아 어떤 이목도 끌지 않는 그녀는 고개를 무릎에 닿을 듯 떨어뜨리고 루페 안에 확대된 글자를 짚어나가는 듯 하다가 문득 안경알 밖으로 눈만 들어 대각선 좌석을 살핀다. 50대 후반 남자의 뒷모습이 보인다. 꾸벅꾸벅 조는 듯하다. 머리카락은 새로 염색할 시기를 놓친 모양으로 반백이며 다갈색 가죽 재킷과 검은 기지바지 차림, 손목에 고리를 건 일수가방 스타일의 클러치백은 각종 서류와 지폐로 두툼하게 부풀어 있고 검정 페라가모 구두는 닳고 긁힌 부분이 눈에 띈다. 손잡이를 잡고 열차의 흔들림을 따라 이리저리 몸을 기울이는 동안 그녀는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선체로 졸던 남자의 어깨가 크게 움찔한다. 남자는 잠에서 깨어난 게 민망했는지 공연히 마주한 의자에 앉은 젊은 여인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쿡 찌르고 여인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그를 올려다본다. 여인이 눈살 한 번 찡그리곤 제 손 안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데 남자는 다시 그 이마를 이번에는 좀 더 세게 쿡쿡 연속으로 찌른다. 주위 사람들은 처음에 그 여인이 남자의 딸이나 며느리 정도 되는 줄 알았다가 여자의 반응으로 그들이 모르는 사이임을 알게 된다. 아저씨 왜 그러시죠? 여인이 또박또박 묻자 남자는 핀잔조로 말한다. 아저씨? 젊은 년이 눈 똑바로 뜨고 대드냐? 잘한 것 있냐? 노인 앞에 두고 모른 척 핸드폰이나 쳐 들여다보는 주제에 주위에 술렁임이 일어난다. 젊은 여인은 나직하게 말한다. 네, 할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고 성경 읽던 노부인과 주위 사람들도 자동 반사로 여인의 배에 눈길을 주지만 베이비돌 스타일의 평퍼짐한 상의를 입은 여인의 배가 나왔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며 다만 얼굴이 푸석하고 전체적으로 붓기가 올랐다는 사실만 확인한다. 남자는 헛기침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요즘 젊은 년들은 죄 결혼도 작파하고 애새끼도 안 뽑고 의무를 게을리하는 주제에 저 편할 때만 임신 타령이지.
통닭이니 돼지족발이니 있는 대로 처먹어서 저통 배통에 기름 낀 거랑 새끼 벤 거랑 구별도 못할까봐? 사실이라 쳐도 세상에 저 혼자만 애 뱉냐? 혼자만 애나? 말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이마를 밀어젖히는 손가락을 여인은 두어 번 뿌리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인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둘러보지만 옆으로 늘어앉은 중장년의 남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잠을 청하고 있다. 여인은 조금 더 세게 상대의 손을 쳐내고 소리친다. 다른 남자들 다 놔두고 왜 여자가 만만해요? 임신했다잖아요. 남자는 주위를 힐끔 보다가 아무도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설 것처럼 보이지 않자 이번엔 아예 딱밤을 먹이곤 한다는 말이 내년이 하도 기가 찬 소리를 하니까 그런다. 어디서 애뱉다고 거짓말에다가 어른 말씀하시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야. 손가락이 압력에 밀려 창의 뒷머리를 살짝 지은 젊은 여인은 그게 아파서는 아니겠지만 훌쩍이기 시작하고 건너편 핑크색 좌석 옆에 앉았던 50대 초반 여인이 일어나더니 남자의 어깨를 끌어다 말린다. 할아버지 저기 앉으세요. 남자가 못 이기는 척 끝까지 꿍얼거리며 빈자리에 앉아서는 일수 가방을 품은 자세로 팔짱을 끼고 눈을 감는다. 50대 여인은 모멸감으로 가득 찬 얼굴의 젊은 여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린다. 아가씨, 아니 애엄마, 울지마. 이런 거 가지고 울면 어쩌려고 그래. 이제 엄마 될 사람이. 그러더니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세상 모든 노인이 다 저런 거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그나마 별로 노인 같지도 않은 아저씨가 꼭 저 필요할 때만 골라서. 그때 전철은 다음 역에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면서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젊은 여인은 가방을 챙겨 일어나며 악을 쓴다. 지금 만난 게 저 사람인데 모두 그런 건 아니라고 해봤자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조금 전 앉은 일수 가방의 남자는 그리 금방 잠들지 않았을 법한데도 모른 척 눈을 감고 있으며 젊은 여인은 이번 역이 내릴 곳이었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는지 50대 여인의 위로를 뒤로하고 승강장에 내려선다. 열차 문이 닫히고 인부가 비운 자리에는 망설이던 50대 여인이 다시 앉았으며 둘러선 사람들은 눈 감은 남자를 한 번쯤 흘겨보기는 하지만 곧 이 소동을 잊어버린다. 노부인도 다시 무릎에 편 성경으로 시선을 떨어뜨린다. 그녀는 행동이나 장신구 하나까지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모든 일의 첫걸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란에 끼어들지 않은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아마 50대 여인이 중재하지 않았더라도 그녀는 끝내 나서지 않고 젊은 인부의 낭패한 얼굴과 눈물을 덤덤히 건너다 보았을 것이다. 그로부터 5정거장을 지나고 이번 정차역과 환승 방향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남자는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킨다. 노부인도 성경을 닫고 가방에 넣은 뒤 루페를 소매 속으로 밀어넣고 몸을 일으킨다. 출입문 앞에 선 남자 뒤로 너무 들러붙지 않을 만큼, 그러나 그 사이로 다른 이가 끼어들지 않을 만큼만 다가선다. 열차가 멈추고 압력이 가득 찬 밥솥에 코크를 젖힌 것처럼 문이 열린다. 스크린도어 위치가 약간 어긋나게 되어져 있다. 환승역에서 흔히 그렇듯 사람들은 서로의 등을 밀치며 하차하는데 양손에 보따리를 든 한 무리 중년 여성들이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본능으로 하차 완료까지 기다리지 않고 몸을 모로 틀어 비집고 들어오느라 출입문은 어수선하다. 그때 문득 남자가 일수 가방을 낀 쪽 손으로 가슴을 감싸 쥔 채 몸을 움찔하다 그 자리에 멈춰선다. 하차객도 승차객도 출입문을 가로막고 선 남자의 몸을 떠밀고 그는 인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결국 승강장으로 밀려 내려온다. 아 뭐야, 비켜주세요. 승강장에서도 사람들은 흐름을 가로막고 선 남자를 가능한 한 피해서 지나가려 해보지만 어깨나 등을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던 중 한쪽 어깨에 길고 커다란 스포츠백을 메고 환승선 구간으로 바삐 걸어가던 청년도
남자를 피하려 몸을 옆으로 틀었으나 워낙 체격과 키가 상당한 탓에 스포츠백 모서리가 남자의 머리를 퍽 소리나게 치고 만다. 아이쿠 죄송. 말하며 그가 상대를 돌아보는 순간 남자는 이미 그 자리에 일수 가방을 품은 자세 그대로 엎어져 있다. 스포츠백 청년은 사색이 되어서는 이거 내가 이런 거 아닌데 말하고 싶은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는 하면서도 대개 흘끔거리고 지나갈 뿐이며 그나마 가던 길을 멈추고 구경하는 이들은 꼭 청년을 거들지 않아도 될 만큼의 거리를 두고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청년의 불찰을 비난하며 그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청년은 이 불운과 재난에 어쩔 수 없이 쪼그리고 앉아 아저씨 괜찮으세요? 건성으로 물어보며 남자의 몸을 흔들다 비로소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는다. 공익요원과 영무원이 달려와 쓰러진 이의 몸을 뒤집어 보는데 푸른 얼굴에 2개 박혀 열린 동공은 그리로 들어가면 언젠가 세상 끝을 만날 수 있을 것처럼 깊은 어둠으로 조밀하게 차 있는 터널 같다. 얼굴을 위로하여 몸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등 뒤 가죽 재킷에 깨끗하게 그어진 칼자국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다. 그녀는 화장실 끝칸에서 대량으로 풀어낸 휴지를 뭉쳐서는 손가락 2마디만한 비수에 묻어있던 독의 나머지를 대강 닦아내고 변색된 휴지를 변기에 버린 다음 물을 내린다. 잔여물은 집에 가서 수술용 장갑을 끼고 완전 세척할 것이다. 혈관에 침투하면 수초 내로 신경을 마비시키는 시아노칼륨 계통이어서 그녀 자신도 다룰 때 조심스러울 뿐더러 최근 들어 손떨림이 생겨서 장비를 갖추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비수 위로 루페 뚜껑을 닫자 렌즈가 화장실 조명과 금속 반사를 양쪽으로 받아 반짝인다. 그 반짝임이 문 너머에서 손을 씻거나 누군가와 통화하는 여자애들이 눈에 띄기 전에 그녀는 가방에 루페를 넣고 잠근다. 화장실에서 나와 지하철 출구를 향해 몸을 돌리다 그녀는 한 무리의 남자들과 부딪혀 나동그라질 뻔한 걸 다만 아슬아슬하게 스친다. 주황옷 입은 구급대원들 2-3명이 한 번에 너댓 단씩 계단을 뛰어내리더니 개찰구를 날듯이 뛰어넘는다. 그들이 일으키고 간 먼지바람의 여운이 코트 앞섭을 흔든다. 복잡한 장소에서 일 마치고 코너를 돌 때는 속도를 줄이거나 벽 쪽에 붙지 말고 바깥으로 원을 넉넉하게 그리라고 했지. 마주오던 사람이랑 부딪혀 갖고 있던 걸 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여기 증거물 있으니 다 가져가세요 하게? 그렇게 말하던 이의 표정을 바로 어제인 양 떠올리며 그녀는 집에 닿는 가능한 한 복잡한 경로를 머릿속에 그린다. 이대로 나가 한볼록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이 나올 테고 거기서 아무 번호나 잡아탄 다음 이곳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전철역에 내려 굳이 먼 길을 돌아가리라. 최대한의 궤적을 그리며 잔손금과도 같이 펼쳐진 길을 돌아가리라. 몸이 허락하는 한. 그녀는 느긋한 발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간다. 머리 위로 드리워진 지상의 찬란한 어둠을 향해 나아간다. 문장이 길게 이어져서 낭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작가 인터뷰를 보니 구병모 작가는 오히려 단문 쓰는 게 더 힘들다고 하네요. 어쨌든 작가는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문장으로 금요일 밤 시간대 전철에서 아이보리 펠트 모자를 쓰고 성경책을 든 절대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않는 평범한 차림의 65세 할머니 킬러가 임산부한테 행패를 부리는 50대 후반 남자를 소위 방역하는 장면을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특히 킬러가 대상을 제거하는 장면을 생략하고 제거 뒤 화장실에서 범행에 사용한 손가락 2마디만한 비수와 혈관에 침투하면 수초 내로 신경을 마비시키는 시아노칼륨이라는 독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특히 요즘은 손이 떨려서 더 조심한다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게다가 복잡한 장소에서 코너를 돌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사부의 가르침까지 넣어서 이 할머니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과 향후 벌어질 이야기를 세련되고 능숙하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 작가의 내공이 이 킬러만큼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도입부라고 생각됩니다. 5월 개봉된 이혜영 주연의 영화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잠깐 볼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인데 버뜩 아니려고. 아, 왜 이러세요? 싸가지 없고 어디 생각하고 앉아 너? 아저씨, 저 임산부예요. 여기 임산부 배려석이고. 통닭에 족발 낀 거니 내 우위 하나 한 까봐라. 아, 왜 이러세요? 아이씨 할머니 돌았나. 소설에서는 성경책을 읽는 루페에 무기를 숨긴 것으로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비녀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다르고요. 영화에서는 성경책 속 증명사진으로 방역 대상이 단순히 행패를 부려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거 대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처음 소설을 읽을 때는 지하철에서 난동 부린다고 사람을 죽이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의아해했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는 영화가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소설에서도 다음 장면에서 에이전시 사무실에 가서 주인공이 방역 완료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소설 역시 허술하지는 않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영화가 좀 더 쉽게 이야기의 타당성을 부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65세 할머니 킬러라는 주인공 설정이 너무 참신해 벌써 흥미의 반은 끌고 가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런 주인공을 어떻게 설정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작가는 첫 작품인 아동용 위저리 베이커리 이후 전혀 분위기가 다른 킬러 소재의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복숭아를 보면서 제철이 지난 파손된 과일 같은 그런 전성기가 지난 킬러를 주인공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킬러 세계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그리고 있어서 자료조사를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작가는 웃으면서 직접 킬러와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지만 킬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통해 했다고 밝히는데요. 국내에 소개되지도 않은 무기, 총기류를 다룬 책을 수입까지 해서 읽으면서 자료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고병모 작가의 인터뷰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보면 문장이 여성스럽지 않아서 놀라웠다는 이야기에 작가는 그렇다면 자신의 의도가 성공했다고 하면서 웃는데요. 그럼 그런 남성적인 필체가 돋보이는 주인공 킬러가 직접 대상을 방역하는 장면을 추가로 읽으면서 베스트셀러 닥치고 15분 읽기를 마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각이 그날 K군의 한 저수지 부근에서 방역을 마쳤을 때는 기민한 상대의 만만치 않은 저항과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흔치 않은 격투를 벌인 다음이었다. 상대는 50대 남자로 도급 택시 브로커였는데 폼으로 오랜 기간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오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듯이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사이드미러로 미행을 눈치채고 일부러 이리저리 길을 꼬아 달리기 시작했으며 조각 또한 상대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그가 가는 대로 따라가 주었다. 인적도 가로등도 없이 상향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좁은 2차선 도로에서 조각은 속도를 180으로 올려 그를 앞지르기 해서는 차 옆에 바짝 들이대어 가로막았고 그 기세로 150으로 달리던 상대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꺾다
비탈 아래로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구르는 자체를 후사경으로 확인하고 그녀도 속도를 나름 줄인다고 했으나 가속도로 인해 급브레이크가 걸려 이마를 핸들에 부딪혔다. 띵한 머리를 수습하며 뒤따라 내린 그녀는 제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북처럼 뒤집힌 채 모래먼지를 일으키는 차량 아래서 밖으로 삐져나온 한쪽 팔을 보고 예전 같으면 상대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먼저 칼로 손발 근육부터 끊어놓고 혹시라도 그에게 남아있을지 모를 전투력이나 생존 의지마저 분쇄해버렸을 텐데 이번엔 완전히 짜부라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일단 온전히 꺼내어 방역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혼미한 어둠과 무더운 밤 공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판단착오를 하고 말았다. 의식을 잃은 척했던 상대가 발끝까지 밖으로 끌어내지기 무섭게 그녀의 양 발목을 낚아채자 그녀는 순간의 방심을 한탄할 틈은 물론 후방 낙법을 미처 구사할 틈도 없이 넘어지면서 흙바닥에 튀어나온 날카로운 돌에 등을 찍혔고 몸을 일으키기 전 상대의 육중한 몸이 그대로 덮쳐 눌렀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보다 작고 가벼운 이를 상대로 싸워본 적이 없을 만큼 본인이 왜소하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평균 키 이상의 남성과 밀착 접근전은 실로 오랜만이었는데 단지 그것만이 이유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가슴을 짓누르는 체중이 무거웠다. 그녀가 심장박동이 받아지고 숨이 가빠올 때 문제의 브로커는 그녀의 모자를 벗기는 데 성공했고 이미 어둠 속에 대강 드러난 체구의 윤곽으로 설마 싶었지만 습격자가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새삼스레 자신감이 회복되고 물리적 정복력이 솟구치기라도 했는지 곧바로 일어서서는 그녀의 옆구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지르며 더 가파른 비탈 아래로 굴리기 시작했다. 날 한참 잘못 봤어. 겨우 이런 게 날 잡을 수 있다고? 누가 보낸 년이야. 원래 게다가 늑다리야. 예쁘고 젊은 애 같아도 봐줄까 말까인데 어디서 이런 먹다만 개법 같은 화상을. 응? 살려줄까? 그럼 가서 말할래? 다음번엔 좀 쓸만한 계집으로 보내라고. 응? 계집 물량이 달리면 최소한 상대라도 되는 장정으로 보내든가. 응? 이게 뭐야 이게. 의문문의 끝 억양을 힘주어 올릴 때마다 리듬을 맞추듯 발길질은 강도를 더해갔고 조각은 완전히 아래로 굴러떨어져 저수지 바닥에 처박히지 않도록 뒤엉킨 잡초들을 붙들고 버텼다. 왜 말이 없어? 누가 보냈냐고. 조각은 웅크린 채 눈살을 찌푸리며 자기도 모르게 실소를 머금었다. 그도 그럴 것이 45년에 걸친 방역 인생에서 누가 자신을 보냈는지 의뢰의 출처를 알았던 적은 거의 없는 것이다. 상대방은 그녀의 덜미를 잡아 일으키는 듯하다가 다시 바닥에 머리를 윽박아 버리고 왼팔을 꺾어 내리누른 채로 말했다. 웃어? 웃음이 나와? 그러더니 그녀의 등에 체중을 싣고는 귀에 더운 숨을 불어대며 이어서 물었다. 아니면 넌 누구야? 누군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암살 대리인에게 연속하여 캐묻는다는 건 짐작 가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뜻이니 네 인생도 알만하다고 혀를 차며 조각은 무릎을 꿇리고 머리가 흙바닥에 짓이겨진 그대로 중얼거렸다. 넌 몇 살이냐? 물론 그녀는 사전 제공받은 서류를 통해 브로커의 나이가 53짐을 포함하여 지금의 내연녀와 몇 번을 미래했는지 횟수며 각각의 날짜와 장소까지 시시콜콜한 보충 참고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 어린 놈의 새끼가 처음 보는데 꼬박꼬박 반말이야.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윽박질렀을 때 브로커는 움찔하며 손목을 놓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가슴에 깊이 꽂힌 나이프가 밤 공기를 타고 얇게 떨리고 있었다. 도무지 곧바로 잡아 뽑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음에도 브로커는 본능적으로 거기에 떨리는 손을 가져갔고 손잡이에 손가락 끝이 닿기도 전에 몸이 모로 무너져 내렸다.
온몸의 피가 심장에 꽂힌 날부치를 향해 모여들며 사지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몸 밖으로 토해지렸던 날숨마저 목 안에 갇혀버렸으리라 짐작하며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발밑에 내려다본 브로커의 눈동자는 이마를 한 번만 툭 쳐도 떨어져 바닥을 구를 것처럼 크게 요동치며 번들거렸다. 그녀는 모로 쓰러진 몸을 툭 걷어차서 똑바로 뉘었다. 브로커의 눈은 그녀가 다음 할 일을 이미 아는 듯 그녀의 바지자락에 매달리기라도 할 것처럼 손을 뻗었다. 그 손을 발로 차고 그녀가 이미 몸통이 반쯤 짓이겨져 꿈틀대는 지렁이를 확인 사살하듯 칼 손잡이를 세차게 밟자 신발 밑창을 타고 심장의 두꺼운 근육과 혈관이 끊어지는 울림이 전해졌다. 브로커의 손발이 두어 번 떨리다 축 늘어지는 것을 무심히 내려다보며 그녀는 발끝으로 칼 손잡이를 앞뒤로 한 번씩 지그시 밀었다. 대충 알조긴 했는데 너 진짜 생각 없다. 남을 제압하려면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 뒤져서 빼앗는 게 먼저 아니냐? 시간도 많이 줬건만 저 혼자 신나가지고 주체를 못하더니. 그러나 상대는 이미 그 말을 듣지 못했고 조각 또한 그가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중얼거린 건 아니었는데 다만 류가 옆에 있다면 틀림없이 그런 지적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고 류가 없으니 스스로 류가 되어 주문 걸듯 말을 건네기는 오래된 습관이었다.